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어린이날 잘 보냈어요? 어린이날에 잘 보냈습니다. 뭐 했어요? 비도 오고 막 그랬는데. 어린이날 전날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암 축구 보고 네. 그 보고 나서 그 열정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밤에. 그날 밤에 8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5월 5일 내내 8시부터 12시까지면 전반 2시간 후반 2시간이네. 그 뭐 내내 뛴 건 아닌데 그 대여 시간이 4시간이었어. 그 유학생들 축구가 전반 2시간 후반 2시간. 네. 그렇구나. 그리고 5월 5일은 잤습니다. 편하게. 그 조카를 빨리 만나야 될 텐데. 네. 뭐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뭐 이번 주말에 부모님 보면서 같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도 함께 그냥 통으로.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퉁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제 전략이 이렇게 노출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 어버이날도 사실 좀 노는 날, 쉬는 날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네. 발의를 했는데 뭐 이제 21대 국회 끝까지 싸우느라고 어디 그런 법안 뭐 신경 쓰겠어요. 근데 이 어버이날 좀 쉬는 날이면은 진짜 좀 근데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버이날이 쉬는 날이면 친정에 가야 되느냐, 뭐 시집에 가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평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시집과 이 친정 이런 것들이 근데 내가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 본가라는 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의미하더만. 그렇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결혼한 여성들의 본가는 시집이었어요. 나는 있잖아 수업을 하다가 내가 여성학 가르치거든요. 그거 하다가 물어보니까 애들이 전부 본가는 자기네 집이라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상황이 바람직하게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너무 당연하게 얘기한다. 그 당연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본인의 집이잖아요. 본인가.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하여간 그 여자 결혼하면 뭐 시댁 저게 된다 그러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고. 네, 그렇죠. 세상이 변했죠. 세상이 변했고 저처럼 이제 딸만 가진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 이런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 짧은 문자 오시고 긴 문자 유료 문자인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 의견을 반드시 방송 중에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문자 50원 얘기했죠. 네. 그리고 내가 오늘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사실 국회 어떤 세미나에서 내가 발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걸 했는데 끝나고 좀 아까 왔는데 이렇게 딱 나오는데 참 우리 프로그램의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무너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예. 감사합니다. 좀 진심으로 감사해봐요. 감사합니다. 진짜.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관련 소식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모레인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고요. 2022년 8월에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9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요. 기자회견에 앞서서 2층 집무실에서 2년간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 향후 3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직접 설명하는 모두 발언 성격의 담화문을 발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가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가진다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이 알고 싶은 부분과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형식은 기자회견은 1시간 남짓으로 사회는 김 대변인이 맡는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제 기자회견의 경우에는 모두 발언 포함해서 뭐 1시간이어서 모두 발언 시간이 20분 넘게 소요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질의응답만 1시간 정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이 뻔한 질문, 예를 들면 2년간의 소회 이런 것보다는 정말 궁금해할 만한 것 위주로 준비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연휴 기간에 예상 질문과 정책 현안을 정리하면서 기자회견 준비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연금개혁을 포함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대통령실에 민정수석 비서관 신설을 하고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 6수석 체제에서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가 됐는데요.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민정수석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민정수석을 폐지를 한다고 했고요. 정부 출범 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총선 후 민심과 정보 파악을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되살린 건데요. 윤 정부 민정수석실은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청취 기능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자, 민정수석실이 드디어 부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제 얘기에 반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대통령실에 있어서의 기자회견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통령이 방향 진짜 그렇게 되면 방향은 맞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국민이 원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이 방향은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3명 정도의 낙선자를 만나봤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근데 그 낙선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 그 대국민 담화 있었죠. 그 의대 정원 확대 50분간 담화한 거예요. 실제로 담화 전과 담화 후 이게 너무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확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 정부가 나서서 우리의 불안을 해소해 주겠다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상당 부분 할애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동안 의사들과의 접촉을 수차례 가졌다. 이 얘기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게 뭐냐면 타겟 오디언스가 누구냐라는 인식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미흡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담화가 국민들한테 와닿지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다르게 해석한 사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에는 타겟 오디언스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명을 하면은요. 정책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정치가 아니라 행정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한테 바라는 것은 행정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치를 바라거든요. 그럼 정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짧은 단어로 핵심만을 해서 국민들 감정에 팍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방식의 언어를 구사한다면 이번 이 기자회견 아주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번 정권한테 바라는 거는 좀 보여주기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여주기를 너무 등한시해요. 제가 볼 때는 쇼 안 한다. 근데 정치에서 쇼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게 쇼거든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한마디로 탁 찌르는 거,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설명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제가 그 지상파의 TV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제가 느낀 건데
그리고 저도 들은 건데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분 30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 좀 길어도 사람 들지만 이게 주구장창 한 15분 20분 혼자 얘기하면 사람이 지금 뭔 얘기하고 있지? 이거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좀 인지를 하고 이번엔 정말 성공적인 기자회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성공적이지 못하면 정말 이게 국민들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져요. 자, 지금 20% 지지율을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대 지지율은. 그러니까 전 이번에 아주 심기일전으로 한마디로 겸손하면서 길지 않고 핵심을 찌르는 이런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해달라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자신을 지난해 최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렸다가 구조된 예비역 해병 AB라고 소개한 이들은 저희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끄럽지 않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요. 이만큼 기다렸으면 이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해병대원들을 준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은 누군지 둑을 내려가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다니면서 급류 속에서 실종자를 찾으라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은 최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뉴스로 접했다라면서 하지만 이런 저희마저 최상병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와 최상병 모두 내가 나고 자란 나라를 지키고자 남들이 말린 힘든 해병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이런 저희에게 그리고 해병대를 믿고 하나뿐인 아들을 맡긴 최상병 부모님께 진실을 알려주는 것은 나라의 당연한 책무다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국회가 지난 2일이었죠. 최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반발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취임 후 여야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온 만큼 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무마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채모 상병 동료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특검법 수용해달라 편지를 썼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기자회견에서도 이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특검법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저는 여기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상황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일단 여론은 사실 특검법이 필요하다. 여기 그 얘기가 맞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사고 발생하고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도대체 뭐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소환도 하고 뭐하고 그럼 여튼 뭐 했는지 난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다른 특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이렇게 오래 끌었는데 이게 안 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수사 결과를 보고서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거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군에서 지휘관들도 이거 이 소위 말해서 어떤 그 명령 지휘 체계에 의해서 어떤 것을 지시하고 명령했을 때 이거 나중에 또 나한테도 이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의 진상규명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문제니까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만 질질 끌고서 지금 저는 이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병들이 나서는 건데 이런 것
또 제가 볼 때에는 민심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 같은 것들을 잘 유심히 살펴본 이후에 합리적인 판단,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당선이 됩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171석을 얻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의장을 맡게 되는데요. 22대 총선에서 6선이 되는 추미애, 조정식, 5선의 정성호, 우원식 당선자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5선의 박지원 당선자 역시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은 16일 22대 당선자 총회에서 열리는데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 간에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22대 당선자 대다수가 친명계여서 이재명 대표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어서 국가의전 서열 2위입니다. 그래서 당적을 가질 수가 없고요. 여야 사이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라는 취지인데 민주당은 이번 민주당 국회의장 출마자들은 친명계 당선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당선자,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정식 당선자는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당선자는 여야를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대우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우원식 당선자는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설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현 국회의장, 조금도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지난 5일 MBN 인터뷰를 통해서도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사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당시에는 이 171명의 원내 의원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선 없이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반면 국회의장은 굉장히 치열해 보이는데요. 여러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이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냐면 박준구 의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에 국회 운영개선위원회가 이 국회의장의 당직 이탈을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2002년에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국회법의 명문화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이거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국회법에 이런 것이 규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국회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민의의 전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의회 민주주의의 보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장이 중립을 안 지키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민의의 전당은 진영의 전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민주주의 보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민의를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민의라는 거는 민주당 지지자만 민의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은 유권자는 투표유권자의 지역구에서요 45.1%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들의 유권자들도 국민이 되는데 이들은 완전히 무시당하게 되고 이것이 무시당하면 뭐냐 하면 결국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게 돼가지고 이들은 완전히 소외되는데 민주주의 가치 뭐예요? 소수의 의견이라도 배제하지 않고 제도라든지 이런 측면에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가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기계적 중립 필요 없고 난 이쪽으로 할 거야. 민주당이 하는 행위가 전부 절대선이라는 확신을 어떤 근거에서 갖게 되는 거죠? 아니 상대적 선이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판단한 기준이 뭔지부터 밝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김진표 의장의 얘기가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법 15조를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자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기명 투표로 하라는 건 뭐냐면 인사는 국회에서 다 무기명 투표예요. 인사 문제는. 그러면 이거 다수당이라고 그래도 어차피 다수당에서 나오는 거니까 미리 그 안에서 다 이렇게 교통정리해가지고 자, 이 사람 이제 앞으로 국회의장 할 거야. 그러면 주루루 가가지고 그거 찍는 거 이거는 전 국회법 15조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든지 언제든지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정견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걸 들은 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그대로 진짜 무기명 투표를 하게끔 하면은 저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선명성 경쟁은 덜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 상황 심히 걱정됩니다. 22대 국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2대 국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 정치의 미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현 중학교 이야기인데요. 부실급식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현 맘카페에 땡땡중 아이들은 걸식 아동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걸식이죠. 걸식. 네, 걸식. 반찬 2개 깍두기와 순대볶음뿐이다.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흰 쌀밥, 국, 반찬은 순대볶음 한 종류뿐입니다. 나머지 식판에 나머지 칸이 텅 비어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점심 식단표를 보면 칼슘 찹쌀밥, 두부김치찌개, 순대 야채볶음, 포기김치, 그리고 유산균 음료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학부모들은 설문에서 반찬 가지수를 줄여 나온다고 해서 부실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남편이 군대도 저렇게 안 나온다고 경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 부모는 중학교 1학년 자녀에게 오늘 급식 이렇게 나온 것이 사실이냐 물었더니 맞다고 했다. 이러니 아이들이 밖에서 사와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이 서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 급식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소관기관인 강남 서초교육지원청과 해당 중학교에 연락해서 조속한 조리원 증원 등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에서 차기 발령 시 조리원 배치를 최우선하겠다 전달받았다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보다 밥에 진심입니다. 그 인사말도 밥 먹었어? 그리고 아프다고 할 때도 밥 챙겨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효영 아나운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왜요? 밥 안 먹고 뭐 닭가슴살 이런 거 먹잖아요. 꼭 밥은 챙겨 먹습니다. 현미밥으로. 안 봤으니 알아. 네. 아무튼 저도 사진을 봤는데 하필 뭐 사진을 찍은 아이의 식판이 유달리 비어 보이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식단표만 봐도 아쉽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이게 일단은 저는 이제 저의 아이들이 전부 이제 다 학교를 졸업 맡아가지고 네. 요새 뭐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고 그런데 뭐 사진을 보면 좀 부실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조리원 증원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은 좀 들고 근데 이제 이 군대 있을 때 뭐 저렇게 안 나온다는데 군대 있을 때 밥 잘 나왔어요?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공군은 잘 주나 보다. 근데 뭐 마음에 안 드는 그 메뉴들이 있었죠. 그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근데 네. 이게 부실하는 것과 마음에 안 드는 건 좀 다르고. 우리 때는 뭐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으니까. 군대를요? 방위들은 군대 방위 알아요? 뭔지? 저는 지금 민방위. 네. 민방위 말고 네. 그냥 이 민 없는 방위들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는데 학교 식당이 있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식당이 있었는데 아침에 뭐 무슨 수업 있잖아요. 수업 시간이 전에 영교시 그거 하면 이제 애들이 거기 가서 이제 라면도 사 먹고 그랬는데 그 라면 맛이 아주 특이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웃지 말고 왜 그럴 것 같아요. 라면 국수를 따로 삶고 국물을 따로 끓여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저걸 하면 이 라면 국물 이렇게 펴가지고 국수를 여기 라면 국수를 이렇게 집어들여. 예? 그러니까 이게 국물이 이게 배질 않는 거예요.
그 웃어요, 웃어. 네. 네, 참 옛날 할 얘기 많다. 근데 네. 그거야 진짜 너무 옛날 얘기니까 네. 지금 학생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얘기인데 어쨌든 뭐 저 나이 어린 사람들일수록 잘 먹어야죠. 그 중간 난로에다가 도시락 올려두고 이렇게 드셨나요? 그거는 중간 난로는 또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그거는 국민학교 때 도시락 초등학교 이렇게 때. 해서 저는 그렇진 않았는데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는 진짜 난로인데 조개탄을 딴 난로였어요. 석탄. 그래가지고 아침에 당번이 이 석탄을 이제 가져와요. 타와.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였었는데 그래도 춥죠. 됐어요? 네. 어쨌든 우리 이 어린 학생들 잘 먹어야지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저는 이거 조리원 증거 가지고 이 문제 해결될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놓고 나가세요. 네.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